날씨 소식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또 에어컨 사용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도대체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일 오늘은 대한민국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또 하나의 기록적인 날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역이 가장 더웠던 때가 1994년 여름이었습니다. 1994년 7월 24일인가요? 38.4도를 기록을 했는데 어제 서울이 38.3도까지 올랐고요. 지금 오후 3시가 막 넘어섰습니다. 오후 3시 9분 4초, 5초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서울 기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39.3도입니다. 역대 최고 기온보다 0.9도씨나 높은 그런 날이 됩니다. 기상센터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희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 기온 막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지금 기온 서울 말고 다른 지역은 또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서울의 38.3도가 올해 최고 기온이자 역대 2위였는데 이 기록은 이제 뒤로 밀려나게 됐죠.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이 서울이 38.8도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대표 관측소가 아닌 무인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측정한 기온 중에 가장 높은 곳은 현재 강원도 횡성이 41.3도, 서울 강북구가 4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대체 몇 도까지 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원도 횡성이 41.3도, 서울 강북구는 41도. 정말 지도가 빨갛습니다. 오늘 오전 아마 서울인 것 같은데 10시 기온이 34.5도로 이미 폭염주의보 수준을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행동 수칙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이런 날씨에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외출하셔야 한다면 통풍이 잘 되는 옷 입어주시고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볕을 차단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 틈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잠시 뒤에 기온이 얼마나 올랐는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예, 정주희 캐스터가 날씨 소식 막 전해드리는 순간 행정안전부의 안전안내 문자가 울렸네요. 전국에 폭염 경보 발효 중 논밭,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은 자제해 주시고 충분한 물 마시기 등 건강에 절대적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 안내 문자가 막 왔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불가마 더위입니다. 그런데 한국 못지않게 일본도 상당히 덥다고 하고요. 일본의 최고 기온은 아마 한국보다도 훨씬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영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도 많이 덥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더운 겁니까? 네, 오늘 서울 같지는 않지만 도쿄도 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올해는 유난히 무더운 찜통더위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올여름 폭염은 한국과 기본적으로 원인이 같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2층으로 포개지면서 이중 찜통 같은 효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일본 전국에서 47개 도도부현, 우리로 치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42개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도토리와 후쿠시마 등 몇몇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습도가 높아 여름철이 무더운 일본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더 덥다는 게 일본 사람들 반응입니다. 7월 중순부터는 수도권과 중서부 도시 지역에서 대부분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도쿄 북쪽 수도권 지역인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에서 낮 최고 기온이 일본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록인 41.1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런 폭염이 8월은 물론이고 9월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면은 이 더위가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더위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일본 언론은 올여름 폭염에 대해서 위험한 더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일본 기자들도 예년에 비해 아주 심상치 않은 폭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열사병과 일사병 증세를 합쳐서 열중증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더위로 인한 열중증으로 쓰러져 실려간 환자만 13,721명이고 이 가운데 16명이 탈진해서 숨졌습니다. 열중증 환자는 대부분 70대 이상 노인들과 10대 청소년들입니다. 더위에 탈진해서 체온이 올라가고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35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자 결국 이번 더위가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더위라는 표현이 일본 언론의 공식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일본 분들도 이렇게 더울 때면 에어컨 많이 써야 할 텐데 일본도 전기요금 걱정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나서서 살고 싶다면 에어컨을 켜라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관심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요즘처럼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은 전기를 무리하게 아끼지 말고 에어컨을 켜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은 에어컨을 켜라는 건강대책 안대책자까지 시민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달 도쿄에서만 무더위로 모두 96명이 숨졌는데 과거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숨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집에 에어컨이 아예 없거나 돈을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을 안 켜고 지내다 참변을 당했기 때문에 정부가 에어컨을 켜라고 나선 겁니다. 일본은 물론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비싸고 거의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는 우리와 달라서 가정용의 경우에는 최대 1.6배가량이고 사용량에 따른 누진 단계도 2단계 내지 3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름 혹서기 전기요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시민들도 에어컨을 아주 큰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도쿄 송혜영 특파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송혜영 특파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본 올해 여름 더위 때문에 사망자 수가 125명, 응급 후송 후 치료를 받은 분들이 5만 7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에어컨 아낌없이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가 없는지 전문가분들 또 이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천착하고 계시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 교수님, 곽상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SBS 오는 동안에도 많이 덥지 않으셨어요? 예, 무척 더웠습니다. 예, 물론 차 타고 오시긴 했겠습니다만 예.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그 사이도 참 덥죠. 택시를 기다리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아, 택시 타고 오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네, 올해는 좀 많이 힘드네요. 예. 네, 지내기가. 특히 2018년 8월 1일 오늘은 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예. 더운 날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일본 도쿄 특파원 이야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무더운 여름,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여름에 살고 싶다면 에어컨을 켜세요라고 정부가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차이가 있죠? 원래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집에 있으라고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과 달리 혹독한 누진 요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평소에도 그 누진 요금제로 상당히 많은 이득을 수취하는데 재난의 경우에는 막대한 이득을 수취합니다. 재난을 대비해 줘야 되는 정부가 이 불공정한 요금 체계를 방치해 왔다는 것입니다. 누진제, 결국은 또 누진제 얘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준희 교수님, 일본의 전기요금 체계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가정용의 경우에는 뭐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누진 단계가 우리가 지금 3단계로 줄였습니다만 일본은 전통적으로 2단계 내지 3단계 정도에 불과했고 누진 배율도
2016년도에 지금 낮춰서 지금 3배입니다만 일본은 보통 뭐 1.5배, 1.6배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어떤 그 에어컨을 자제해야 되는 압박은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상당히 이제 온열 질환이 많을 정도로 스스로 아껴온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좀 더 완화를 해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그 에어컨을 쓸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 송혜영 특파원이 일본의 전기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누진제가 우리나라와 조금 달라 1.6배 정도가 최대 한도고 사용량에 따른 누진 단계도 2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대만은 6단계고 중국 3단계, 미국 2에서 5단계, 캐나다 2단계, 뭐 프랑스나 영국, 스페인, 미국, 호주, 캐나다의 일부 주는 아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곽상 변호사님 생각에는 누진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3단계로 이 부분이 여전히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일단 지금 보신 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 혹은 일부의 국가가 누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전력회사가 한 나라의 모든 전력을 판매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특히 그 주택용 모든 용도별 전기 판매를 독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누진 요금 체계도 그 나라의 일부 회사가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누진 요금 규정 자체가 우리와는 실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일부 회사가 채택했다고 하는 누진 요금제가 있는데요. 그 요금제의 경우에는 1000kWh를 넘어야 됩니다. 1000kWh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3단계 요금제의 경우에 최고 단계가 400kW만 넘으면 최고 단계입니다. 근데 미국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1000kW, 그보다 2배 반을 넘어야 그것도 오직 여름에만 1.1배를 부과합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 있는 한 기자는 고민하다가 결혼식이 한 두세 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에어컨을 켜자. 전기요금 더 나와도 축의금 그 정도 내는 정도면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에어컨을 켜고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에어컨을 계속 켜고 있는데 사실 이 걱정이 좀 되긴 해요. 다음 달에 전기요금이 도대체 얼마가 나올지. 뭐 정부에서 이낙연 총리가 지시도 하고 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장도 오늘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난해인가요? 아마 재작년인가도 한번 그런 완화해주는 그런 특례를 시행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올여름에도 그런 정책을 시행할 걸로 보십니까? 예,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 한시적인 요금 인하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요금 제도를 좀 바꾸려고 그러다 바꾸지를 못하고 한시적으로 이제 한 석 달간만 인하를 해줬는데 2016년도에는 그 전에 6단계를 3단계 낮췄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갔고 올해는 이제 그 누진 요금 자체가 아직도 부담을 주지 않냐 이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과 같은 이런 더위에서는 좀 더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 나오셨는데 두 분의 생각이 이 화면 조금 있다가 보여주세요. 지금 뭐 당장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조금 이따 보여주십시오. 두 분의 생각이 완전히 같으신 건지 다르신 건지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곽 변호사님은 누진제 완화입니까? 폐지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물건 중에 누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밥 두 끼 먹는 것 더 네 끼 먹는 것하고 가격 차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더울 때 샤워 2번 하고 3번 하게 되면 물요금 더 내야 되나요? 그런 요금 체계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에너지 중에서 오직 전기요금에만 있는 것이고 전기요금 중에서는 오직 주택요금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실감하시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곽 변호사님은 누진제 폐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시고 김 교수님은요? 장기적으로 누진제를 없애는 데서는 찬동합니다만 당분간은 누진제가 유지되면서 완화시켜 나가고 그걸로 말하자면 진전돼 나가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걸 한꺼번에 없애기에는 오히려 그 대안이 더 무서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주 기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누진제 완화, 예. 장기적으로는 폐지긴 하지만 일단은 누진제 완화, 곽 변호사님은
누진 요금 체계 자체가 세상에 없는 제도다. 이거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신 거고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모두 부작용이 다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에 그 표현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샤워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한다고 해서 물 요금이 달라지느냐. 그 표현은 아주 쏙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말이죠. 자유한국당 소속의 조경태 의원이 누진제 폐지하는 법안 내놓겠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실제로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력 판매량의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전력 요금 제도가 매우 불합리하다는 국민적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전기요금 부과 체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조경태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법안이 바로 통과가 될지 한다고 한다면은 뭐 8월 임시국회에 될지 정기국회에 될지 내년으로 넘어갈지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곽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는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에어컨을 정말 밤새 켜도 되는 건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이 더위 피해서 많은 분들이 쇼핑몰을 가거나 뭐 도서관을 간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에서 있는 주부나 이런 분들은 에어컨 켰는데 대단히 신중한데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는 마구마구 틀어댄다. 이 요금 체계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이 지금 발표하셨습니다만 현행 요금 체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도별 요금 체계, 두 번째는 누진 요금 체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이 전기사업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용도별로 요금을 차등해 두었고 주택용에만 누진 요금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만약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전기요금 산정 고시를 또 개정해서 누진 요금의 근거를 없애버리게 되면 실제로 주택용의 경우에도 누진 요금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다른 용도와의 차별도 동시에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새 이제 그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서 카페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죠. 일반 가정집을 공장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동일한 가정집인데 집으로 사용할 때는 주택용 누진제가 적용이 돼서 고가의 전기 요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저가가 되죠.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더 저가가 됩니다. 그런데 한전이 설명하는 것은 각 용도별로 공급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용은 비싸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바로 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산업용은 아예 누진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네요. 이 표를 보면 산업용은 뭐 1단계나 2단계, 3단계 상관없이 똑같고 일반용 아마 카페 일반용도 좀 왜 차이가 없죠? 일반적인 카페 거기 그러니까 누진 요금제를 채택하는 것은 주택용만 있기 때문에 주택용만 누진제가 있고 산업용이나 일반용 카페나 쇼핑몰 같은 데는 그대로 없으니까 똑같은 가격이고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산업용의 경우에는 누진 1단계 주택용보다 더 낮습니다. 예. 그 말씀은 뭐냐면은 주택용의 경우에는 아무리 아껴도 산업용보다 높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누진 1단계가 지금 200kWh 이하인데요. 200kWh 정도의 사용량이라는 게 형광등, 냉장고, 밥솥 그 정도만 키면은 한 달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만 되면 이미 등장하는 금액입니다. 곽상우 변호사님이 길게 말씀하셨는데 김 교수님 저 표 딱 보시더니 하신 말씀이 지금 생각나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예, 좋습니다. 뭐 가만히 있다 보면 자꾸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택용의 경우에는 지금 3단계 방금 보신 표처럼 누진제가 있습니다만 산업용과 일반용의 경우에는 1년 내내 똑같은 조금 전에 보여준 표가 아니고요. 그것도 계절별로
그다음에 또 시간대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 한여름에 또 피크 타임에는 저 방금 보여드린 저 숫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실제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표를 보시면 잘못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지 뭐냐면은 결국에는 원가에 따라서 요금을 책정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건데 규제 요금 하에서 예. 맞는데 일반용과 산업용의 경우에는 실제 발전 비용이 오르내리는 거에 맞추어서 계절별 시간대별 개시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이 주택용의 경우에는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안 떼고 싸다고 해서 많이 떼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소비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소비 특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시간대별 계량기를 집에다가 이게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월간 묶어서 누진 요금제 체제를 통해서 좀 절약을 해보자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절약의 어떤 그 방법의 차이지 누진제가 전적으로 잘못된 거 이쪽은 완전 그거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잘못 이분법으로 갈라놓으면 정말 잘못된 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그 부분은 이제 곽 변호사님의 의견에 일종의 반론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예, 팩트를 곽 변호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저 1단계 같은 경우가 가장 요금이 낮았는데 200kW라고 하는 그 사용량은 형광등 정도밖에 안 된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거기 혼자 사는 경제활동 가구의 경우에는 보통 100kW 정도 1인 가구? 1인 가구의 경우에 예.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 수가 많고 가족 구성원이 집에 오래 머무르면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혼자 살거나 안 쓰거나. 이혼하거나 예,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예. 요즘 이혼 얘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 100kW 지방선거 때 또 그 얘기 잘못하신 분이 또 크게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같은 가족 경우는, 해체를 북돋는 것이라고 제가 오히려 생각합니다. 누진제가 오히려 가족 해체를 북돋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몰고 갈 그 상황은 아니고요. 100kW 정도 같으면 한 사람 또는 신혼 부부가 특별히 다른 많은 걸 쓰지 않고요. TV 하나 보고 냉장고 중형 정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냥 형광등 켜고 뭐 이 정도 수준이면 100kWh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200kWh 정도 같으면 조금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컴퓨터를 많이 쓴다든가 하는 정도지 100kWh가 최소한의 어떤 그 생활 수준 이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다소 그 소비 생활 자체를 조금 더 과도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실제 통계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간략하게 좀 말씀해 예, 주시죠. 대한민국에도 최저 생계비 만을 있는 가정의 경우에요. 예. 1인 가정이 100kW가 이미 넘습니다. 5인 가정인 경우에는 370 정도입니다. 최저 생계비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에어컨을 하루에 1시간만 크게 되면 최고 단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도한 요금을 언제나 물게끔 돼 있는 예. 구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께도 예, 말씀드릴 기회 예, 드릴게요. 예. 뭐 그렇게 우리가 미시적으로 따지면 뭐 사실 한도 없는데요. 그 최저 생계비를 뭐 이렇게 지원을 받는 가구라고 그래서 반드시 소비가 낮다. 전기 소비가 적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대체로 가구원수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라든지 이렇게 상시적으로 또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또 이 전기 담요라든지 이런 걸 상시로 쓰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저소득층이 저소비 가구다하고 한 공식은 사실 깨진 상태고요. 오히려 저소득층이 아닌 1인 가구가 더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을 많이 받는 이런 또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kWh를 갖다가 적용하니까 저소득층이 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이제 비상적인 관찰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두 분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전기요금 체계,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누진제 적용 이 부분은 사실 1시간, 2시간, 3시간을 토론해도 뭐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올여름에 한해서는 또 정부가 또 다른 어떤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과연 이 전기요금 누진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이렇게 두 분 같은 전문가들이 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올해 아니나 늦어도 내년 여름이 다시 오기 전에는 결론이 좀 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